지난 2015년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 당시 한인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생산 기지를 타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LA 시정부의 영업 규정 강화와 높아지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그간 정들었던 LA를 떠나 타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둘씩 다시 LA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탈 LA를 외쳤던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연 매출 100억 달러를 자랑하는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트는 의류 생산과 도매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LA의 대표적인 산업 특구이자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한인 의류업계 종사자들이 왜 LA를 떠나려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시사한타, 집 떠났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인 의류업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우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타주로 이전했다는 이런 한인 의류업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요. 설명해 주시죠. 우선 제가 실제로 타주에 진출을 했다가 돌아오신 분을 한번 만났었는데요. 이분께서 사실 탈 LA 현상의 붐을 일으키신 분이기도 하고 가장 문제를 직시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LA에서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 타주 진출 적극적으로 모색했던 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류와 봉제 쪽을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이주 진출을 가장 주도적으로 추진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갔다가 결국에 돌아오시게 되는 상황이죠. 어디 갔다가 오셨죠? 예, 텍사스 엘파소라는 곳에서 이제 한 10개 업체 정도를 모아서 진출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다시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15년도 11월 20일 날 저희들이 엘파소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전 답사로 출발을 했는데 왜 출발을 했느냐 하면은 다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렌트비도 싸고 거기 시정부에서 거기에서 최대한도로 도와준다고 했기 때문에 사전 출발을 해가지고 현지 답사팀이 그때 떠났습니다. 그럼 그 당시 이분이 타주로 이전하는 것을 주도하셨나요? 근데 이제 이분께서 혼자 다 하셨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쪽에는 한인 의류협회라는 단체가 있고요. 그렇죠. 한인 봉제협회라는 단체가 있고 한인 원단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회장님들께서 모이셔서 타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사이에 중심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협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이전할 곳을 가서 견학이라고 하죠. 실사단을 그렇죠. 저도 기억합니다. 예, 실사단을 파견을 해서 정말 어떤 팀은 라스베가스를 가보고 어떤 팀은 엘파소를 가보고 이런 식으로 그때 현장에 가서 이게 이제 생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우리들이 가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환경까지도 검토를 하고 오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타주 진출을 중단하신 건가요? 근데 결과적으로 아예 중단이 되었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요. 상당히 진출했던 업체의 상당수가 지금 LA 쪽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다시 탈 LA를 했다가 LA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분석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고요. 거기서 과연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지금 오가는 중입니다. 2년 전 배경 이야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이렇게 이전 목소리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았습니까? 예, 그 당시 이제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 LA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혼란이 좀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까지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의류업체나 이 봉제업체에서 옷 하나당 남는 마진이 별로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수지타산, 그러니까 마진이 적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상황이었고 특히 업계 특성상 상당히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고려를 했었고요. 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데리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유급병가의 의무화가 시행됐었고요. 또 종업원 상해보험 워컴이라고 하죠. 그렇죠.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서 업주들의 부담도 커진 이유도 있습니다.
걱정된 게 그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 때문에요.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그 당연히 sick policy가 다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스몰 비즈니스 오너스 거의 우리 한인 커뮤니티 스몰 비즈니스 오너 많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도 LA 한인 의류 업체들 타겟으로 마약 수사나 이런 타겟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러한 수사 때문에 큰 임팩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부분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주 진출이 검토가 됐던 것이 2015년이고요. 그보다 한 6개월 정도 앞서서 2014년 정도에 연방 수사국과 마약 단속국 그리고 국토안보부에서 1,000여 명의 수사관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다운타운 그 패션 디스트릭 인근에 있는 리틀 도쿄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아침에 정말 동시에 1,000여 명의 수사관들이 다운타운의 그 지역을 급습을 한 겁니다. 당시 업소마다 한 두세 명씩의 수사관들을 파견을 해서 업소마다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보관하고 있던 현금들을 좀 수거를 해서 당시 6,500만 달러의 현금을 압수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마약 자금과 자바 시장과 좀 이제 연관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마약 자금이 이제 옷속 안에 숨겨져 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왜 의류업계, 의류시장에 마약 자금이 있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이 되느냐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업주들조차도 이건 알지 못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접근 방식이 좀 달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멕시코 카르텔이라는 유명한 마약 조직들은요. 네. 그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특히 서부 지역 쪽에 마약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기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리는 마약들이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경 같은 지역에서 한 10명에게 이제 마약을 은닉해서 보낸다 하면은 한 30% 정도는 세관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통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약들이 미국에 풀리면서 굉장히 고가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거래를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나쁜 물건이지 않습니까? 마약이라는 게 거래를 할 때 대부분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들을 다시 마약을 되파는 현금들이 멕시코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세관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큰 돈들이 들어가게 되면 세관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 그러면 우리가 수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돈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옷을 사가지고 도매로 엄청나게 많은 옷들을 사는 거예요. 멕시코의 대부분의 지역에 옷을 공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도매로 상당한 물량의 옷들을 현금으로 구매를 해서 멕시코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현지에서 되팔아서 그거를 다시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약 칼텔이 자바 시장에 큰 현금, 캐시플로우를 노린 거네요. 이게 굉장히 큰 현금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업주인데 어떤 분이 갑자기 옵니다. 남미분이 오셔가지고 옷 이거 마음에 듭니다. 저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10,000, $20,000를 현금으로 주면은 그 어떤 업주가 안 팔겠습니까? 저 같아도 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사 당국에서는 이 사람들까지도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알면서 도와주지 않았냐는 그런 포인트를 접근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오는 고객들이 세상에 많지는 않다는 게 이제 수사 당국 쪽의 그런 입장입니다. 장사꾼이 물건을 사러 현찰을 준다는데 안 팔 장사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너무 몰라서 사실 당했던 케이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협회를 통해서 물어보시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성심성의껏 지금 대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또다시 생기지 않으리라고 믿고요. 그 이후로 사실 많이 위축이 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이제 왔던 손님들이 사실상 걔네들이 또 없어진 건 아닐 겁니다. 보나마나 다른 인더스트리에 옮겨서 그 돈을 쓰고 있겠죠. 예전에는 저희 인더스트리에 와서 사실 그 돈을 많이 썼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도움이 많이 됐었죠. 그 수사로 인해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당시 그 IRS에서 굉장히 그런 이제 집중적으로 노렸던 수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패션 디스트릭 쪽에 와가지고 그 현금 신고, 자진 신고의 기간을 이제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이제 그 남미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들고 와서 거래할 때는 그런 거래를 모두 IRS에 신고를 해라. 그리고 이 현금 $10,000의 규제를 절대 넘기면 안 된다. 한 번 거래에서 $10,000가 아니고요. 이게 월간 누적 거래에 적용되는 부분. 그러니까 일단 최대한 많은 현금 거래를 줄여라. 이런 강력한 제재. 그리고 하나의 그 통지서를 만들어 가지고 신고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해서 내야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업주들 자체도 지금까지의 거래 방식과 굉장히 많은 현금 거래들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혀버린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약간의 그 누락될 수 있었던 세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익적인 감소, 알게 모르게 좀 진행됐던 넘어갔던 수익적인 감소 부분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투명한 거래만 남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분들이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 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전이 좀 검토됐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마약 단속, 또 LA시에서 여러 규제, 여러 가지 팩터 때문에 한인 의류업체들이 이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저도 동의하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에 한인 의류업체들이 어느 정도 이전이 되어 있던 건가요?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 굉장히 그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고요. 실제 이제 이전을 결심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세어 보면은 엘파소에 한 10개 업체 미만이 진출을 했었고 라스베가스는 이제 LA랑 더 가깝다 보니까 그보다 더 많은 한 15개 업체 정도가 진출을 했다가 뭐 돌아온 경우도 있고 아직 남아 있는 업체도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장 이제 그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전을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 세제 혜택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력 그 인건비 싼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현지 지역들의 시 정부조차도 굉장히 큰 산업들이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에서 고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전문 인력을 교육을 시키는 그런 학교와 위탁 과정을 만들어서 전문 교육 과정까지도 설립하겠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저희 LA 다운타운 쪽으로 그 현지에 있는 부동산 업체 그리고 부동산 업체에 소개시켜주는 사람, 시 정부 관계자들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투자 설명회, 이전 설명회, 사업 설명회까지 그렇게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When you talk about logistics, utilities, fuel, labor, workers' comp, and permitting, all those issues, and proximity to market, this region has continued to bring back industries, and they're looking. But we've been on a tear lately. Our Class A vacancy rate is down to about 2%.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시나 주정부에서 와서 뭐 마케팅도 하고 또 파격적인 혜택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실패가 되었는데 그럼 이러한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네, 뭐 전체적으로 모두가 실패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LA와 멀다라는 거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LA가 멀기 때문에 이 주문이 집중되는 곳이 LA입니다. 바이어들이 이런 옷을 만들고 싶다, 사고 싶다 할 때 LA에 있는 다운타운 쇼룸을 방문해서 이런 샘플들을 보고서 주문을 해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물건들이 생산되는 곳이 멀어지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 데 대한 그 배송비 있지 않습니까? 쉬핑 코스트라고 하잖아요. 이런 배송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좀 가깝지만은 텍사스 엘파소는 12시간이 넘는 거리를 트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장 큰 물류비에 대한 그런 마이너스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그 호텔 산업 관광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호텔 업계에서 종사하면 최저임금이 그 법이 제정한 임금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에서 저희가 화장실을 청소하면 시간당 18불을 받습니다. 높네요. 네, 그래서 올 인력이 없는 겁니다. 이 일을 하러 옷을 만들러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재봉틀이라고 하잖아요. 이 재봉틀을 끊임없이 이제 손을 대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굳은 일에 올 인력들이 없었고요. 텍사스 같은 경우에 너무나 비숙련공들이 많아서 뭐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만들어진 제품보다 분량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이 그 현지 진출했던 사장님들의 그런 말입니다. 예, 저희들이 처음에 엘파소에 갔을 때는 종업원들을 거기 학교에서 시에서 교육을 시켜줘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 숙련공을 쓸 수 있을 때까지 6개월 내지 7개월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에스티메이트를 뽑고 갔는데 실제로 6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 돼도 브레이크 이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가 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다시 철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모범을 하고 뭐 텍사스나 라스베가스로 갔는데 결국 기계랑 사장만 간 거네요. 네, 기계랑 사장만 갔다라는 표현이 정말 좋은데요. 정말 가서 할 게 없는 겁니다. 가서 기계들은 정말 세팅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사장님들은 직원들한테 이제 지시를 하고 뭔가 생산하고 싶은데 오히려 지금 직원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고 더 이런 자꾸 이제 납품에 대한 차질이 생기니까 이제 LA 쪽에서는 또 주문이 안 들어오고 이런 상황 악순환이 계속됐던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지 인력 수급이 좀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텍사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그 낮에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그 재봉틀 이렇게 봉제 일을 하면서 일감을 도와주고 돈을 번 다음에 다시 멕시코로 귀가를 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을 도와주겠다. 왜냐하면 엘파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멕시코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가깝죠. 그런 통행증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생산 업체 그리고 판매 업체를 같이 가지고 계신 회사들이 아니라 주로 이제 하청 업체들이 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청 업체가 가시다 보니까 그 생산 납기 같은 걸 마칠 수가 없었고 또 기획적인 생산을 할 수가 없었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밖에 안 되는데요. 그럼 다시 LA로 돌아왔다고 해도 이러한 뭐 캘리포니아 주, 시 여러 규제가 남아 있지 않나요? 사실 이런 부분이 그 LA 시정부의 그 도시 재개발 정책과도 좀 무관하지가 않는데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 사업체들이 이제 사업체들 운영하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 자체가 하나의 배경이 LA시는 원래부터 그 LA 다운타운 우리 저희 시사한타에서 다뤘었지만 그 스키드로를 포함한 다운타운의 정화, 재개발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LA 다운타운의 패션 디스트릭과 이런 스키드로 이런 그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발생하면서 LA 다운타운의 시가 꿈꾸는 LA 다운타운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규제를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 지역을 떠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LA시에서 이러한 규제들이 뭐 의료업체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말로 많이 힘든 겁니까? 근데 그 불과 2010년과 지금 현재를 비교한다면 굉장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2010년부터 한 2015년 사이까지 그 전성기 때에는 이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 중심가에 있는 상가에 입점하는 것조차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월세들이 한 12,000불에서 14,000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돈에다가 더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들어가서 여기서 손님을 만나겠다, 바이어와 미팅을 하겠다는 그런 업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 그 상가에서 공실률이 한 30%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이랬던 점은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여기를 현장을 찾는 그 남미 고객이 줄은 이유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현지 고객들도 이제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어진 그런 것도 있어. 온라인 상권이 발달한 것도 있고 이 의류 박람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이어들을 만나기 때문에 일부러 옛날처럼 여기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굳이 업주 입장에서는 비싼 돈을 주고서 임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좀 많아지게 된 것이죠. 예, 지금 다운타운 상가는 그 디맨드가 굉장히 떨어져서 그 공식률은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 많은 가먼 매니팩처러들이 그 온라인 때문에 많이 밀려서 그 지금은 많이 그냥 쇼룸을 킵하지 않고 그냥 공장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는 그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쇼룸 디맨드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그 남미에서 올라오던 바이어들이 이제 발길이 많이 끊겼기 때문에 그 쇼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중요성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렇게 크게 회복될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만 봐도 패션 디스트릭트들이 왜 어려운 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새로운 패션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 뭐 이런 것, 뭐 소비자 패턴 등 이러한 이유 때문에 또 다른 뭐 자바 시장을 어렵게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말씀하신 부분이 그 지난 2000년대를 기점으로 이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의료계 전체가 이제 문제를 좀 앓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가 돼야 될 그 돈을 써야 될 분들이 돈을 옷에다 쓰질 않는다는 겁니다. 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전자기기나 이런 좀 다른 활동들에 돈을 많이 쓰고요. 의료비를 최저로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쇼핑을 다니다 보면은 굉장히 저렴한 브랜드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옷에 투자하는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여러 규제 그리고 소비 패턴들의 변화 때문에 아메리칸 어페럴 등 여러 이제 대형 의류 업체들도 망하고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자바 시장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업계 종사자들 분들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떻게 이게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실 그간 가지고 있던 거품이 빠지고 정상화가 되는 그런 단계 과정에 있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인건비가 오르고 쇼룸에 대한 코스트가 올라가지만은 이 다운타운 역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그 타겟이나 블루밍데일 그리고 그 아마존닷컴 등 이렇게 온라인 쪽이랑 병행을 하지만 그렇게 의류 쪽에 특화되지 않은 그런 이제 납품처들이 있거든요. 그쪽에 상당히 많은 납품 계약들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노리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들을 개척하는데 조금 더 힘을 쓰면서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쇼룸에 대해서 쇼룸 물건의 양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한 1년 사이에 저희 이제 온라인에서 오더하는 양이 쇼룸 오더 양의 거의 이제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수량이 어떻게 보면 적게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가게에서 오더를 받는 수량이 10만 장이라고 하면 3분의 1 같은 경우 3만 장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수량이거든요. 쇼핑하는 세대도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에 또 모든 그런 IT 쪽에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 고객님들이 많이 또 투자를 하셨고 인터넷 쪽으로 그래서 그러한 결실들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있으라고 매출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전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비싼 LA 시장에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또 유리하지 않은 규제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앞으로 한인 이런 업체들이 의류 사회에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 3년 전에 이제 처음에 문제가 나왔던 3, 4년 전에 문제가 나왔던 이전 문제가 시작되기 이전 저희가 오늘 언급했던 그런 마약 문제, 마약 사건 문제부터 이전을 실제로 감행을 했고 이전했다 상당수의 업체가 돌아와서 지역 이전은 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확실히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LA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해 나갈 방향이 필요한 건데요. LA에서 이제 계속 이런 사업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결론은 되게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현재까지 좀 약간 미약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온라인 업체, 그러니까 온라인 홈페이지 같은 걸 개발을 해가지고 현재 그 한인 의류 업계 그 협회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홈페이지 개발, 그래서 새로운 제3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것들, 그리고 납품처에만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브랜드의 납품을 고정을 하다 보면은 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브랜드를 공략하기보다는 거기에 안주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브랜드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브랜드 관리를 이렇게 잘 하는 한편 자신만의 브랜드를 개척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이것이 그 자바 시장의 현실, 그리고 앞으로 나갈 방향이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의류업계가 겪고 있는 여러한 이슈들을 오늘 시사한타에서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하고 또한 잘하는 점이 있다면 부각을 시켜서 하루라도 빨리 한인 의류업계가 다시 되살아나서 LA 한인 사회에서도 경제 활성화에 더욱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수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LA 한인 사회의 젖줄로 통하는 의류업계의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를 지탱하던 하나의 산업이 위기를 맞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의류 생산 업주들이 타주 이전에 실패했다 돌아오는 모습 대신 예전의 전성기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은 시청자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